양귀자 장편 소설 모순 4. 슬픈 일몰의 아버지. 해질녘에는 절대 낯선 길에서 헤매이면 안 돼. 그러다 하늘 저편에서부터 푸른색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프거든. 이제 아버지를 말할 차례다. 아버지를 말하는 일은 나에겐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다. 어머니는 물론이고 아버지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단칼에 아버지를 해석해버리는 것이 나에겐 늘 의문이었다. 아버지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아마 아버지 스스로도 사람들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쉽게 판단하고 생각을 그쳐버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이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아무에게나 간단히 설명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치욕이었다. 특히 아버지처럼 하지 않아도 좋을 생각까지 하느라 인생살이가 고달팠던 사람에게는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한 아버지는 타인에 의해 한 번도 정확히 읽혀지지 않은 텍스트였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었고 또한 아버지의 불행이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아버지는 치욕에 예민했고 자신에 대한 모독을 가장 못 견뎌한 사람이었다고. 이 진술만큼은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여기까지는 진실이다 라고 나 스스로를 격려하고 나면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누구는 술꾼이라고 불렀고 누구는 또 건달이라고 칭하였으며 혹자는 가끔 성격 파탄자로 규정하였던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지금은 주민등록 등본에 행방불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는 술꾼 맞았다. 나와 진모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아버지의 유전자만 분석해도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진모가 자주 하는 표현대로 그 애는 소주 너댓병을 마셔도 심장 박동수에 전혀 변화가 없는 천부적인 술꾼이었다. 나 안진진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자면 소주 너댓병을 마셔도 심장만 조금 발딱거리는, 여자로서는 거의 희귀한 술꾼이라고나 할까. 우리 남매가 이처럼 희대의 술꾼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양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아버지가 남긴 교훈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보여준 술꾼의 생애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칠고 척박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에 의하면 아버지의 술은 결혼 직후부터 재앙을 예고하는 숨은 불씨였다고 했다. 아버지의 끔찍한 술주정을 처음 본 것이 결혼 후 처음 맞는 아버지의 생일이었다고 하니 그렇다면 신혼 살림을 차리고 불과 2달 만의 일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만우절날 결혼했고 아버지는 양력 6월 출생이었으니 이 계산은 정확한 것이었다. 그날 어머니는 두 팀의 손님을 치르고 있었다. 안방에는 아버지의 회사 동료들이, 건넌방에는 아버지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아버지는 두 방을 들락거리며 아주 많은 술을 마셨다. 그렇게 많은 술을 마셨으면서도 아버지는 두 방의 손님들을 거두느라 분주한 어머니를 위해 국대접도 나르고 안주 접시도 날라주는 배려를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어머니는 두 방의 손님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도 아버지가 그렇게나 많이 취해 있었다는 것을 감쪽같이 몰랐다. 눈동자가 조금 희미했고 안색이 불쾌했다는 것 말고는 과음의 흔적이 전혀 없었으니까. 손님들이 다 돌아간 후 아버지는 어머니를 도와 뒷설거지까지 거들었다. 딱히 아버지의 도움을 원해서가 아니라 들어가 그만 쉬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술병들을 치우고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안방 상에서 접시들 좀 가져와요. 거기 쟁반 있지요? 포개지 말고 잘 가져오세요. 그렇게 시켜놓고 어머니는 돌아서서 설거지를 계속했다. 그 순간 뭔가 퍽 터지는 소리가 났지만 세게 틀어놓은 수돗물 소리 때문에 어머니는 상황의 심각성을 눈치채지 못했다. 잠시 후 안방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파열음에 놀라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에, 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져왔어야 할 접시들을 미친 듯이 벽에다 내던지고 있었다. 음식물 찌꺼기로 도배를 해버린 벽, 접시 파편들로 난장판이 되어버린 방. 어머니는 너무 놀라 방문 앞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 정확히 어머니를 겨냥하며 날아오는 잡채 접시. 아슬아슬하게 잡채 접시를 피한 어머니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현관문을 빠져나가 죽을 듯이 달려 거리로 나섰다. 앞치마를 입은 채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물론 어머니가 도착한 곳은 외갓집이었다. 어머니는 처녀 시절 자기가 쓰던 방에서 6월 한 달을 다 보냈다. 매일같이 아버지가 찾아와 용서를 빌었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심지어는 이모까지 욕설은커녕 뺨 한 대도 맞지 않았는데 단지 날아오는 잡채 접시를 보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것이 무해냐고 나무라는 바람에 어머니는 겨우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머니는 수도 없이 자신을 향해 혼잣말을 했다. 그래, 나는 날아다니는 잡채 접시를 보았을 뿐이야.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어. 돌아온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흑흑 흐느끼며 울면서 말했다. 당신이 접시를 가져오라고 그것도 쟁반에 담아오라고 말했을 때 갑자기 무언가가 내 몸을 쇠사슬로 칭칭 동여 매는 것 같았어. 정말이야, 참을 수가 없더라고. 안방 벽들이 나를 가두는 감옥 같았고 달려온 당신은 나를 가두는 간수 같았어. 당신은 몰라 그 절망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헝클어질 것인지 감히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던 어머니는 흐느껴 울며 회개하는 남편이 가여워서 이렇게 위로했다. 당신도 참 앞치마 두르고 설치는 간수도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이모와 닮은 데가 많았던 모양이었다. 그런 대사는 전형적인 이모의 것이었으니까. 그때 아버지가 앞치마 두른 간수에 휘둘리는 삶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공포를 가지고 있는지 어머니에게 정확히 말해주지 않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아버지의 실수였다. 만약 그랬다면 그리 둔하지 않은 어머니는 아주 쉽게 그 결혼을 포기할 수 있었을 터였다. 그때는 나라는 생명도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 더욱 쉽게. 끝내 그 말을 숨기고 있었던 아버지는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는 부드럽고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 술에 취하면 실패한 탈옥수의 저항을 유감없이 보여주며 사는 길을 선택했다. 아버지는 그해 6월 이후로 거침없이 접시를 날렸고 나중에는 텔레비전같이 무거운 물건도 날아다니게 만들었다. 그러다 술이 깨면 새 접시를 사기 위해 어머니를 달래서 백화점으로 달려갔으며 박살이 난 19인치 텔레비전 대신 다시는 날아다닐 수 없는 묵직한 대형 텔레비전을 들여놓았다. 들지는 못하지만 브라운관을 깨버리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아버지면서 그리고 아버지는 몇 달 후 베란다의 화분으로 새 텔레비전의 브라운관을 깨뜨렸다. 술꾼이었던 아버지가 다음 단계로 건달이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수순이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완벽한 건달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나는 5살, 진모는 3살이었다. 어린 자식들과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마누라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실직 초기에는 아버지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 그럴 만한 친구와 일가 친척들이 모두 동원되었다. 건달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아버지는 동원된 친지들의 호의를 단 몇 년 사이에 분노와 배신으로 바꾸어 놓고 말았다. 소개해준 직장 때려치기, 빌려준 돈은 술과 도박으로 탕진하기, 걸핏하면 술 냄새 풍기며 찾아와 푼돈 요구하기, 안 주면 깽판치기.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어머니가 시장에 좌판을 벌이고 양말을 팔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건달 생활은 아주 안정적으로 무르익어 갔다. 내 기억으로 비록 푼돈이긴 하지만 마음 놓고 강탈할 수 있는 돈줄이 생긴 것은 아버지는 아주 행복하게 여기는 듯했다. 어머니가 심혈을 기울여 베개 속이나 찬장의 양념단지 안에 숨겨둔 돈을 각고의 노력 끝에 찾아냈을 때
기뻐 날뛰던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도 나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긴 어린 나도 돈이 나타나는 그 순간만은 아버지 못지않게 환호작약하며 함께 기뻐했으니 우리 부녀는 다 같이 천진난만했다고나 할까. 아버지는 노획물을 혼자 차지하고 시침이 떼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반드시 어린 딸에게 일정 부분을 나누어 주는 신사도가 있었다. 내 손에 돈을 쥐어주며 아버지가 했던 말들은 또 얼마나 신비로웠던가. 안진진, 우린 지금 비밀을 나눈 거야. 너 반쪽, 나 반쪽.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내 것과 내 것을 서로 맞춰봐야 하니까 잘 간직해야 돼. 두 개가 딱 맞아야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어. 안 맞으면 우리는 영원히 아빠와 딸 사이인지 모르고 슬프게 사는 거야. 그럼 이 돈을 반쪽으로 찢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돈을 흔들며 그렇게 물었다. 아니야, 돈을 찢는 게 아니라 쓰는 거야. 그건 내 마음대로 쓰면 돼. 그럼 뭘로 맞춰봐요? 여기 있잖아.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고 지니고 다니는 것. 바로 이 손. 아버지는 자기 손과 내 손을 활짝 펴게 해서 서로의 손바닥을 맞닿게 했다. 8살 어린 계집애의 작은 손과 38살 아버지의 큰 손은 잘 맞춰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말했다. 지금은 안 맞지만 안 맞아서 슬프지만 나중에는 자로 잰 듯이 딱 맞는 날이 올 거야. 알았지? 그때까지 반쪽의 비밀을 잘 간직하는 안진진이 될 거지? 이미 아버지의 말에 홀려버린 나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아버지와 내가 반쪽씩의 비밀을 나누어 가졌으며 훗날 그 비밀을 맞춰보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누어준 돈은 콩나물 값에 보태거나 지모의 사탕값을 대주거나 해서 어떤 식으로든 어머니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애를 썼다. 시장 바닥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어린 나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상한 일이지만 아버지가 저지르는 그 많은 악덕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를 미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어머니를 때리거나 밥상을 뒤엎거나 파출소에서 전화가 와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을 때는, 그래서 이모가 달려와 우리를 데리고 이모 집으로 갈 때는 자존심이 상해 입술을 악물며 아버지를 원망하긴 했어도 잠시였다. 훗날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거나 밥상을 뒤엎을 때도 확실히 다른 집의 망나니 술꾼과는 달랐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그래도 굳이 써본다면 아버지의 그 망나니 짓에는 일종의 품위가 있었다. 그랬다.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이 아버지에게 있었다. 아버지는 상스러운 욕설을 하더라도 입술을 깨물며 이마에 푸른 힘줄을 돋우면서 온 힘을 다해 자신도 지금 죽을 듯이 괴롭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었다. 오죽했으면 나와 지모는 물론이고 맡고 있던 어머니까지도 저토록 괴로운 일을 해야 하는 아버지에 대해 순간순간 동정심을 품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을까. 어쩌면 어머니가 순순히 당하고만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는지 몰랐다. 어머니에게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아버지가 건달의 삶을 지나 서서히 불황의 길로 빠져들었던 것은 어머니의 양말 장사가 이제는 어엿한 생계수단으로 자리 잡던 시기와 일치했다. 어머니의 좌판은 날로 넓어졌고 어머니가 파는 양말은 나날이 가지수가 늘어났다. 아버지는 몇 장의 지폐를 훔쳐 집을 나갔다가 돈이 떨어지면 돌아오는 생활을 계속하였다. 훔칠 수 있는 지폐가 제법 양이 많아지면서 아버지가 집에 없는 날들도 덩달아 많아졌다. 어쩌다 집에 돌아오는 날에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혼자 쉴 새 없이 정색을 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였다. 누구나 다 똑같이 살 필요는 없어. 그렇지? 여보, 내 말이 맞지? 나를 보고도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살 필요는 없는 거야. 그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야. 알겠니? 안진진, 내 말 알겠지? 아버지는 우리들이 자기의 말을 긍정해 줄 때까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다. 대답은 어머니가 가장 시원스러웠다.
시장에서 인생 공부를 많이 한 탓이었다. 그럼요. 당신 한 사람이라도 다르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뭘. 어머니의 대답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버지는 금방 얼굴색이 환해지곤 했다. 그렇지.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고마워. 나는 성공한 놈이야. 당신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해해주니 더 바랄 게 없어. 정말 고마워. 그러나 어느 날은 그 대답이 화근이 되기도 했다. 당신, 그 말은 진심이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지혜를 터득했을 리가 없어. 귀찮으니까 영영 집을 나가줬으면 싶으니까 그런 말로 나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야. 말해봐. 뭐가 괜찮다는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대보라고.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난장판. 아버지처럼 순식간에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었다. 아버지는 또 죽을 듯이 괴로워하면서 어머니를 때렸고 살림들을 쳐 부수었다. 도대체 마누라를 때리면서 지혜, 터득, 혼란, 구체적 등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남편도 아버지 말고는 다시 없을 것이었다. 그랬으므로 당연히 아버지는 성격 파탄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서서히 정신병원에 가두어야 한다는 의논이 돌았던 것도 그 무렵이었다. 내가 10살 혹은 11살 시절의 일들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누구나 똑같이 살 필요는 없다는 아버지의 말은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하필 아버지처럼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하다고. 저토록 극심한 고통을 겪어가면서까지 남하고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일일랑 나는 못할 것 같다고.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는 못했었다. 아버지는 부드러운가 하면 금방 사나웠고 따뜻한가 하면 당장 차가웠으며 웃고 있는가 하면 순간적으로 폭포수같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다. 아버지를 미워하지는 않았어도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정신병자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떤 때의 아버지가 진짜 안진진의 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었으므로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10살의 안진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아버지 손바닥에 내 손바닥을 포개서 두 사람의 손가락 길이가 한 치도 어긋남 없이 딱 맞아 떨어지는 날 그때 꼭 물어보리라고. 아버지는 이제 돈이 떨어져도 쉽게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열흘 만에 혹은 보름 만에 한 번씩 들어왔다가 어느 시기부터 한 달 정도는 훌쩍 우리 곁을 떠나 있기도 했다. 어머니는 끼니 때 아버지 밥을 짓지 않기 시작했다. 진무와 나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들리는 모든 문 밖의 기척들이 혹여 아버지인가 긴장하며 밤을 보냈다. 그렇지만 그런 긴장은 사실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귀가하는 시간은 대개 일몰이 지난 후 밤과 낮에 경계가 온통 푸르스름하기만 한 바로 그 무렵이었다. 나 또한 그때라면 밖에서 맴돌다가도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진무를 불러 씻기고 저녁을 차려서 어린 남매가 함께 텔레비전 앞에서 거친 끼니를 때워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은 부엌문 앞에 서서 망연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는 적도 있었다. 한 달 만에 귀가하는 아버지라고는 생각할 수 없게 기척도 없이 나타나서 그렇게 나를 바라보기만 했었다. 또 어떤 날은 나보다 먼저 빈집에 들어와 툇마루에 물끄러미 앉아있는 아버지와 상봉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회색, 옅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런 아버지를 보면 나는 언제나 심장이 쿵쾅 울리곤 했었다. 예측할 수 없는 아버지. 지금은 저렇게 가여워 보이지만 몇 분 후에는 야수가 될 수도 있는 아버지. 어린 나는 무섭고도 그리운 아버지 앞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곤 했다. 그럴 때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은 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내 이름에 성을 붙여 부르기를 좋아했다. 여, 안진진, 오랜만이다. 아버지는 자식이 아니라 모처럼 만난 친구에게 하듯 그렇게 말했다. 이제 생각하면 아버지는 그런 식의 말투를
즐겨 사용했었다. 나는 아버지의 그런 말투가 좋았다. 어머니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아버지가 여 안진진 하고 부르면 그제서야 나는 아버지 옆에 가만히 앉아 보곤 했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내 어깨에 팔을 두르며 자신이 일몰에 돌아오는 이유를 설명해 준 적이 있었다. 그때의 아버지 말은 또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해질녘에는 절대 낯선 길에서 헤매면 안 돼. 그러다 하늘이 저편부터 푸른색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프거든. 가슴만 아픈 게 아니야.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 안진진, 환한 낮이 가고 어두운 밤이 오는 그 중간 시간에 하늘을 떠도는 쌉싸름한 냄새를 혹시 맡아본 적 있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 시간. 주위는 푸른 어둠에 물들고 쌉싸름한 집 냄새는 어디선가 풍겨오고 그러면 그만 견딜 수 없을 만큼 돌아오고 싶어지거든. 거기가 어디든 달리고 달려서 마구 돌아오고 싶어지거든. 나는 근데 지고 마는 거야. 그렇게 돌아온 아버지는 사흘을 못 견디고 다시 어머니의 돈을 빼앗아서 집을 나가버리곤 했다. 아무 상관도 하지 않을 테니 그저 집에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라고 어머니가 붙잡으면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면서 나지막하게 내뱉었다. 그 말이 나 같은 사람한테 얼마나 심한 모독인 줄 당신이 알기나 하겠어. 그러니 나갈 수밖에.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에 심한 모독을 느끼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에 심한 모욕을 느꼈다. 어머니가 입을 꾹 다문 채 아버지가 적당히 어렵게 찾아낼 장소에 적당한 돈을 숨겨놓고 시장으로 나가버리면 아버지는 그 돈을 찾아내 집을 나가는 일이 되풀이 되었다. 모든 되풀이 되는 일에는 내성이 생기는 법이었다. 나와 진모는 모욕감을 느낀 어머니조차도 아버지 없는 생활에 하등의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어머니는 차라리 더욱 씩씩해지고 점차 이모와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다를 까닭이 없었다. 아버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 번씩 집에 들어오다가 나와 진모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아예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2년에 한 번 정도 집에 들렀다. 그러다 내가 20살이 되던 해 며칠 묵어간 아버지는 그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아버지는 슬픈 일모레조차 꿈쩍하지 않을 내성을 갖게 된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우리는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눈치챌 수 있는 아무런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다만 행방불명되기 직전에 아버지가 상당히 건강했다는 것과 불황의 생활도 20여 년을 계속하다 보면 한 목숨 지탱할 만한 돈은 터득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해서 아버지의 행불이 삶의 다른 형태라고만 이해하고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살아있다. 어머니와 진모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려 본 적이 없었다. 낯선 길에서 슬픈 일모를 맞더라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해진 아버지였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돌아올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그 명백한 증거가 내 손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마침내 서로의 손바닥을 포개고 비밀을 맞춰볼 적당한 시기에 이른 것이었다. 5. 희미한 사랑의 그림자. 나는 왜 갑자기 어딘가에서 그 남자의 냄새 나는 양말을 깨끗이 빨아놓고 잠들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까?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한 달은 모자란 시간 때문에 한없이 짧다. 또한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한 달은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을 만큼 한없이 넉넉한 시간이기도 하다. 그 한 달 동안 사랑을 완성할 수도 있고 또한 사랑을 완전히 부숴버릴 수도 있다.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었을 때 나는 그것을 알았다. 지나간 한 달이 나와 김장우의 사이를, 그리고 나와 나영규의 사이를 깜짝 놀랄 만큼 발전시켜 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람들은 분명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반드시 되물을 것이다. 너 안진지는 지금 동시에 두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유행진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그것은 결코 아니다. 나는 사랑을 말할 때 양념처럼 끼어드는 철없는 심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그릇된 숭배를 몹시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며 여지껏 살아왔다. 아니다. 아니다. 이 모든 진술은 다 허망한 것들이다. 지금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순서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것이다. 나와 김장우 혹은 나와 나영규 사이에 지난 한 달 동안 큰 발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감정의 발전이지 사랑의 발전은 아니다. 나는 아직 사랑이라는 것에는 입문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정색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인지 그것조차 나는 알 수가 없다. 아마도 내겐 사랑에 꼭 필요한 맹목이란 것이 없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맹목적이지 못한 사랑이 하나 시작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탐색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며 선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맹목적이지 못한 사랑의 대가일 것이므로. 일요일 아침에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미혼 남녀들을 짝짓기 해주는 프로그램 하나를 만날 수 있다. 느닷없는 이야기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는 나만의 즐거운 비법이 하나 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는다. 그것보다 훨씬 재밌는 것은 처음과 끝만 보는 것이다. 남자, 여자 출연자들이 각자 자신을 소개하는 첫 부분을 볼 때는 좀 골똘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나는 그들이 수백 번 연습하고 다듬어서 마침내 발표하는 자기소개에 유의하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남녀를 연결시키고 다른 채널로 돌려버린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화살표가 등장하는 순간에 다시 프로그램으로 복귀한다. 그리고 긴장한다. 내가 마음속으로 만들어 놓은 화살표와 화면에서 그려지는 화살표를 맞춰보는 재미는 각별하다.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나의 예상이 어긋났다. 이상한 일이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커플들이 천장에서 쏟아지는 색종이 세례를 받으며 웃고 있을 때는 배신감마저 느꼈다. 그러다 점점 확률이 높아져서 지금은 적어도 반타작 정도는 반드시 건지게 되기에 이르렀다. 나는 알게 되었던 것이다. 화살표가 어긋날 것을 두려워하는 출연자들이 최선책보다 차선책을 더 많이 선택한다는 것을. 그게 아니라면 대개의 출연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이성을 선호한다는 것을. 그래서 천하의 매력남이나 매력녀는 의외로 불발이 많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별 볼 일 없이 생긴 출연자라 해도 화살표를 받는 일에 큰 애로는 없다. 그렇게 텔레비전을 보는 일은 재미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요즘 곤혹스럽다. 나는 두 남자를 놓고 종종 화살표 긋기를 해본다. 먼저 조심스럽게 나영규한테 화살표를 보내본다. 그러다 움찔 놀라 화살표를 북북 지워버린다. 김장우 대신 차선책인가? 그래서 이번에는 김장우를 향해 화살표를 쭉 긋는다. 그렇다면 김장우와 내가 비슷한 수준의 인생들이란 말인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다. 나는 스스로가 놓은 덫에 걸려버린 것이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 이미 갈등 한 번 없이 직진으로 내게 화살표를 보낸 사람은 나영규였다. 지나간 한 달이 내게 의미심장했던 것도 사실은 그 때문이었다. 그는 이미 확고하게 마음을 정했다고 했다. 처음부터 그랬다고 했다. 망설임 끝에 희미하게 화살이 날아왔다는 자국만 남기고 있는 쪽은 김장우였다. 김장우라는 사람, 원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 희미한 선. 김장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희미한 선부터 말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을 자칫
김장우라는 인물의 뚜렷하지 못한 성격이나 별다른 특징 없는 외모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오히려 김장우의 사람됨은 그 반대쪽에 있다. 김장우는 의외로 강한 성격이며 군중 속에 섞여 있어도 곧 눈에 띄일 만큼 호리호리하고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의 선량한 미소와 눈빛을 아는 사람들은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편이었다. 희미한 존재에게로 가는 사랑. 이렇게 말하면 보다 정확해질지도 모르겠다. 강함보다 약함을 편애하고 뚜렷한 것보다 희미한 것을 먼저 보며 진한 향기보다 연한 향기를 선호하는 세상의 모든 희미한 존재들을 사랑하는 문제는 김장우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화두다. 나는 그렇게 느낀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향해 직진으로 강한 화살을 쏘지 못한다. 마음으로 사랑이 넘쳐 감당하기 어려우면 한참 후에나 희미한 선 하나를 긋는 남자. 지난 5월에 남도 여행에서 열흘 만에 돌아온 김장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찍어온 야생화 사진 몇 장을 내게 선물로 주었다. 거기 희미한 것들을 사랑하고 애달파하는 그의 집착이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이건 실풀꽃이야. 실처럼 가늘고 눈처럼 흰 꽃이 하늘 향해 총총 피어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지? 이런 몸을 하고 바위 틈에서 자란다면 믿겠니? 실풀꽃. 한 줌 입김에도 꽃잎들은 눈가루 날리듯 떨어지고 말 듯하다. 그 넓고 넓은 산속에서 이런 희미한 꽃을 찾아내는 사람. 자, 이건 흰젓 제비꽃. 만나기 정말 힘든 꽃인데 운 좋게 찍을 수 있었어. 이름처럼 너무나 소박해서 좋아. 인화된 흰젓 제비꽃은 무성한 타원형 잎들 속에 숨 죽인 모습으로 5송이쯤 피어 있다. 이건 큰 들별꽃. 다음 장소로 이동하느라고 계곡을 건너다가 기슭에서 이 꽃을 발견했는데 김장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놀라 쳐다보니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다. 푸른 잎사귀 속에 숨어서 저토록 아련한 큰 들별꽃들이 깜빡깜빡 조용히 빛나고 있는 거야. 안진진, 나 그냥 울어버렸어. 너무 작아서. 아니, 저 홀로 숨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도 되는가 싶으니까 무지 눈물이 나대. 이건 큰 들별꽃의 아름다움을 반도 담아오지 못한 거야 라고 덧붙이면서 김장우는 자신의 눈물을 계면쩍어 했다. 김장우는 흰 꽃을 좋아한다. 상과들의 피는 야생화들을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가장 압도하는 꽃은 흰색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에도 봄에 피는 야생화 중에서 흰 꽃만을 찍어왔다고 했다. 큰 들별꽃을 찍느라고 필름을 5통도 더 썼다면서 김장우는 그 사진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나는 김장우의 마음을 눈치챘다. 큰 들별꽃 사진 놔주세요. 안진진한테도 이 꽃이 감동을 주었나? 아직 눈물이 글썽거려질 정도는 아니지만 좋아 가져. 실꽃풀하고 흰젓 제비꽃도 주세요. 이것도? 안진진한테 주려고 가져온 것 다 알아요. 작품 사진 들고 온 것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좋아하면 줄까 해서 들고 왔지. 김장우는 사진을 봉투 안에 정성스럽게 담아 내 쪽으로 밀어놓았다. 그리곤 괜히 민망해서 시선을 이리저리 황망하게 돌렸다. 김장우와 만나면 나는 이렇게 선명해진다. 그는 희미한 것들을 사랑하고 나는 가끔 그것들을 못 견뎌 한다. 큰 들별꽃 사진은 그날로 내 방벽에 가장 중심에 걸렸다. 그 좌우로 실꽃풀과 흰젓 제비꽃도 걸었다. 한결같이 흰 꽃을 피우고 한결같이 가냘프고 가냘퍼서 센 바람이라도 불면 날아가 버릴 듯 존재가 애매한 저 꽃들을 필름에 담기 위해 열흘씩이나 산과들을 헤매는 사람, 김장우. 큰 들별꽃이 내 방의 중심에 걸린 이후 우리는 부쩍 자주 만났다. 하지만 곰곰 생각하면 그 만남의 대부분은 나의 공로였다. 토요일인데 오늘도 야근하는 거야? 전화를 걸어놓고 묻는 김장우의 말. 나영규라면 대뜸 진진씨 토요일인데 나와요. 내가 맛있는 점심 사주지요. 라고 말했을 것이다. 글쎄
어디서 만날까? 어디가 좋을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가 먼저 만나도 좋다고 말하면 이번에는 약속 장소를 생각한다고 침묵. 전화기 저편에선 생각에 잠겨있는 김장우의 희미한 숨소리만 들리고 나영규라면 당장 1시간 후에 뉴욕 제과라고 명쾌하게 결정했을 일들인데 뭐 먹을까? 안 찐찐 좋을 대로 먹지 뭘. 나영규라면 뉴욕 제과 주변에 맛있는 집, 멋있는 집을 샅샅이 파악하고 있을 텐데 김장우와 만나면 모든 먹거리들이 다 신통찮아진다. 자, 이젠 어디로 가지? 영화나 한 편 볼까? 가만히 있자. 이 근처 어디 가까운 극장 없나? 점심 먹고 헤매다 가까스로 영화나 한 편에 합의하고 다시 한참을 헤매서 극장을 찾아내면 어김없이 만나게 되는 매진 사례. 볼만한 영화는 전부 매진이야. 할 수 없지 뭐. 우리 슬슬 걷자. 걷다가 다리 아프면 커피나 한 잔 마시고. 나영규라는 사람은 전날에 이미 예매를 해두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를 극장 앞으로 데려가지 않는다고 말해버릴 수는 없으므로. 그리고 김장우와 보려다 표를 구하지 못한 영화 중에는 나영규와 본 영화도 가끔은 있으므로 나는 안표를 구할 생각 같은 것은 추호도 하지 못하는 김장우에게 불평을 하지는 않는다. 아니, 그가 즐겨 인용하는 선배의 사진 철학에 빗대서 불편한 속마음을 은유해 본 적은 있었다. 언제나 최고의 셔터 찬스는 한 번뿐, 2번 다시는 오지 않는다. 좋다고 느껴지면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셔터를 누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훌륭한 순간 포착, 그곳의 사진에 진가가 존재한다. 김장우는 여러 번 내 앞에서 이 문장을 암송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감동적인 인물 사진을 주로 발표하는 작가의 메시지였다. 나는 그것에 빗대보는 것이었다. 사진은 그렇게 잘 찍으면서 다른 일은 왜 그게 안 되지요? 인생의 모든 기회가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훌륭한 순간 포착. 거기에 진짜 인생이 존재한다. 그러면 김장우는 이렇게 변명했다. 안진진, 인생은 한 장의 사진이 아니야. 잘못 찍었다 싶으면 인화하지 않고 버리면 되는 사진하고는 달라. 그럴 수는 없어. 하긴 그랬다. 사진은 정지된 하나의 순간이고 인생은 끝없이 흘러가는 순간순간들의 집합체인 것을. 멈춰놓고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그래서 우리의 데이트는 거의 대부분 시끄럽고 복잡한 거리에서 이루어졌다. 걷다 다리가 아프면 커피 한 잔 마시고 헤어지는 만남. 커피를 마시고 나면 더 이상 함께 해야 할 일이 없어 허둥지둥해야 하는 만남. 그렇게 5월이 가고 6월이 갔다. 그랬어도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짙어져 있었다. 내가 놀랄 정도로.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시내의 한 커피 전문점에 앉아 있다. 본격적인 7월의 날씨를 보여주는 일요일이었다. 다음 주 중에 다시 여름에 피는 야생화들을 찍기 위해 산으로 떠난다는 김장우와 오늘을 함께 보내려고 나는 약간의 편법을 썼다. 먼저 약속을 신청하는 주인공과 만난다는 내 원칙을 고수하다가는 김장우와의 만남은 거의 불가능이었으므로, 그리고 항상 먼저 약속을 신청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나영규였으므로.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 걸려온 나영규의 전화에 대고 전에 하지 않던 수선을 부렸다. 나는 그가 오늘의 주도 면밀한 데이트를 위해 바쳤을 며칠간의 준비 기간을 천연덕스럽게 뭉개버릴 수 있을 만큼 야비한 사람은 못 되었다. 미안해요.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오늘 약속은 지킬 수 없지만 내일은 만날 수 있어요. 내일 퇴근 시간에 맞춰서 영규씨 회사 앞으로 나갈게요. 어떡하지요? 정말 어떡하지요? 나영규는 내 수선을 기꺼이 받아주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좋아요. 내일은 밤 11시까지 나랑 함께 있어준다고 약속해요. 얼마든지요. 11시 반까지 함께 있어도 좋아요. 하하하. 나영규의 커다란 웃음소리가 김장우와 앉아있는 지금까지도 귓가에서 맴돌고 있다. 아까부터 다 마신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우두커니 앉아있는 저 남자를 만나기 위해 내일 저녁 시간을 송두리째 담보 잡히고 여기에 나온 나, 안진진. 나가요. 어딜? 깜짝 놀라 쳐다보는 김장우.
멋진 곳을 알고 있어요. 자동차 가지고 왔지요? 귀찮아서 버스 타고 왔는데 하도 고물이라서 시내에 들고 오기가 미안해. 환경미화에 거슬리거든. 태평스럽게 웃고 있는 김장우를 끌고 나와 나는 택시를 잡았다. 어딜 가려고? 두 번째 어딜 가냐고 묻는 김장우. 우선 장우씨 집부터 가요. 그런 다음 그 고물차 끌고 나랑 교회로 드라이브해요. 시내는 답답하잖아요. 그러지 뭐. 김장우는 아무래도 괜찮다는 듯이 또씩 웃는다. 저 웃음. 그는 모든 말과 말 사이를, 모든 행동과 행동 사이를 언제나 웃음으로 연결짓는다. 마치 수채화 붓으로 연푸른 선 하나를 짧게 긋듯이 씩. 김장우의 오래된 국산 지프는 완전 폐품 덩어리였다. 처음부터 중고차를 산 데다 지난 몇 년간 험한 산길로만 끌고 다녔으니 성할 리가 없었다. 겉은 그렇다 해도 자동차 내부까지 쓰레기 더미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김장우라 해도 쩔쩔맬 만큼 미안한 모양이었다. 안진진을 태우고 달릴 줄 알았으면 어젯밤을 꼬박 세워서라도 깨끗이 청소를 했을 텐데 이걸 어쩌지? 이런 차 타도 괜찮은 거야? 여기저기 긁히고 우그러진 지프차에 높이 올라타서 발에 채이고 손에 걸리는 먼지와 쓰레기들을 물리치며 달리는 것까지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승차감은커녕 얼굴 근육이 일그러지도록 심하게 덜덜 떨리는 것만은 사실 괜찮지 않았다. 그것뿐인가? 에어컨은 작년 여름에 이미 고장이 났지만 기계가 만들어내는 찬바람이 싫어서 고치지 않고 있다는 게 아닌가. 무더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리에 후덥지근한 바람이라도 얻어야 했고 그러려면 싫어도 왁자한 거리의 온갖 소음까지 다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건 결코 내가 예상했던 드라이브가 아니었다. 우선 대화가 안 되는 것이었다. 어느 방향으로? 김장우가 힘들여 핸들을 조작하며 거의 외치듯이 물으면 문산 방향, 임진강 보러 가요. 나 역시 이렇게 손 나팔을 만들어 그에게 대답을 한다. 어디라고? 다시 되묻는 김장우. 먼지가 뿌옇게 앉은 앞 유리창에 손가락으로 문산, 임진강이라고 써주는 나. 나는 지금 지난번 나영규와 같이 갔던 드라이브 코스를 김장우와 함께 고스란히 다시 달려보자는 것이었다. 그때 나쁘지 않았던 것도 이유였을 테고 이런 아이디어라도 내지 않고서는 저녁 시간까지 김장우와 더불어 길게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시내에 있다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나영규가 자신만만하게 나를 데리고 갔던 음식점에 일주일 정도 시차를 두고 나는 김장우를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나영규가 치밀하게 조사해서 발굴해 놓은 멋진 찻집도 천연덕스럽게 김장우에게 소개했다. 나영규가 아니었다면 그랬다면 김장우와 나는 도무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더욱 쩔쩔맸을 것이었다. 이런 사정을 알 까닭이 없는 김장우의 옆 얼굴은 행복해 보였다. 시끄러운 거리의 소음도 벌써부터 등짝을 축축하게 적셔 놓은 더위도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자유로를 달리면서부터는 나 역시 그런 것 좀 아무래도 좋았다.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높인 목소리마저 덜덜 떨려서 내용 파악이 쉽지 않은 탓에 우리는 말은 생략한 채 앞만 보고 달리는 중이었다. 그것도 나쁘진 않았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는 대신 편안한 고요가 깃들었다. 가끔 운전석 쪽을 돌아보면 김장우는 눈을 크게 뜨는 신용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표시를 하곤 했다. 내가 고개를 흔들면 그는 수채화 붓으로 긋듯이 씩 한번 웃고는 다시 전방을 주시했다. 나영규의 활짝 웃음이 옆사람까지도 웃게 만드는 전염성 강한 것이라면 김장우의 수채화 웃음은 여운이 길어 웃음이 끝난 뒤에도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묘한 웃음이다. 우리는 점심을 하기에는 많이 늦은 시간에 통나무 집에 도착했다. 길이 어긋나지 않아야 숨겨놓은 보물처럼 통나무 집이 나타날 텐데 걱정을 조금 했지만 털털 거리면서도 김장우의 지프는 내가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었다. 근사한데? 안진진 덕분에
이런 별천지도 다 구경해보고 고맙다. 김장우는 절대 누구와 이런 곳을 와 보았는지 묻지 않는다. 만약 나라면 아마 물었을 것이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스럽게 거기에 생각이 미칠 터였다. 김장우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는 아무런 관심도 흥미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관심을 끄는 것이 무엇인지도 나는 잘 몰랐다. 나영규라면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나는 자신한다. 하지만 김장우라면 아무 때나 수채화 붓질하듯이 한번 웃고는 얼른 입을 다무는 저 남자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유추하기란 몹시 어렵다. 지난번 그랬듯이 창가 자리에 앉아서 역시 지난번 그랬듯이 나는 스테이크를, 야채 수프를, 빵을, 한 잔의 와인을 순서대로 주문했다. 이런 나를 보고 있던 김장우는 종업원이 미처 묻기도 전에 짧게 주문을 마쳐버렸다. 안진진이 것하고 똑같이. 푸하. 나는 웃었고 김장우도 긴 머리를 쓸어 올리며 낯을 붉혔다. 우리가 처음 만나던 때도 꼭 이랬었다. 그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내가 이모부의 주선으로 사무원이란 직업을 얻기 전에 전전했던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중에서 단연 압도적이었던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원하기만 하면 커피집이나 레스토랑, 호프집까지 여대생 서빙을 구하는 업소는 부지기수였다. 김장우를 만난 것은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밤 시간만 일하던 작년 늦봄이었다. 그는 2명의 여자와 함께 내가 일하는 레스토랑에 들어왔다. 텁수룩한 머리에 우중충한 사파리를 입은 남자 하나와 화사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 둘을 테이블에 안내하고 돌아온 여주인은 입을 비죽하게 내밀었다. 자신이 경영하는 이 업소가 상당한 고급 음식점임을 늘 자랑하고 내세우는 여주인이 입을 비죽 내민 이유는 간단했다. 사파리를 입은 남자가 불이 너무 어둡다고 너무 어두워서 음식이 입으로 들어갈지 코로 들어갈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하더라는 것이었다. 간접 조명도 모르는 무식한 인간이 이런 곳은 왜 와? 형광등 환하게 켜놓고 장사하는 설렁탕집이나 가지. 그래서 주문은 내가 받으러 갔다. 2 여자는 각자 다른 메뉴를 선택했다. 각자의 메뉴에 따른 세부 사항들까지 일일이 묻고 답하다 보니 자연 여자들을 상대하는 시간이 길었다. 마침내 사파리 쪽으로 돌아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데 남자는 메뉴판은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손 실장 것하고 똑같이. 네? 처음에는 손 실장 이런 말을 확실히 알아듣지 못했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 남자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럼 이 부장 것으로 이러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동행한 젊은 여자들은 그의 사진을 사주는 어린이책 전문 출판사의 실장과 부장이었다. 그런데 더 난처한 일은 식사 후에 일어났다. 잊어버리지도 않지만 음식값은 모두 12만 4천 원이었다. 젊은 여자 중에 하나가 이런데 많이 다닌 척 하느라고 시킨 비싼 와인만 아니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얼추 맞았을지도 몰랐다. 그는 10,000원짜리 8장과 1,000원짜리 5장 위에 주민등록증을 얹어 내밀면서 얼굴을 붉혔다. 들여다보니 김장우라는 이름이었다. 이거면 충분할 줄 알았지요. 내일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이미 나가고 없었으며 여주인은 친구가 와서 손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사팔이 주머니에 손을 푹 찌르고 내 처분만 바라고 있는 덩치 큰 남자. 나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었다. 내 이름은 안진진. 돈 갚을 때는 조용히 안진진을 찾으세요. 아셨죠? 남자는 가만히 내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휘적휘적 나가버렸다. 나는 즉시 내 지갑을 찾아 사파리가 채우지 못한 나머지 돈만큼을 손 금고에 집어넣었다.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었다. 사파리의 남자는 다음날 저녁 어김없이 나머지 돈을 돌려주었다. 이번에는 씩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도 했다. 그런데 돈을 돌려주고 난 다음 날에도
그는 다시 나타났다. 밥을 먹을까 해서요. 남자는 나를 보고 또 씩 웃었다. 웃음이 맑아서 다시 찾아온 그가 밉지 않았다. 나는 이 집에서 가장 싼 요리가 무엇인지 메뉴판에서 정확히 짚어주었다. 그는 내가 말해준 음식을 먹었다. 사흘 후 남자는 다시 나타났다. 이제는 그가 왜 여기에 오는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가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은 확실했다. 내가 지난번과 다른 요리를 가져다 주어도 아무 말이 없었으니까. 그는 접시에는 거의 시선을 주지 않고 홀 안을 오가는 내 모습만을 뒤쫓고 있었으니까. 그때 내가 왜 좋았어요?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김장우는 앞 이마를 가리는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잠시 생각에 잠긴다. 나라면 유치하다고 여길 질문에 김장우는 정성을 다한다. 내 이름은 안진진 할 때, 그리고 조용히 안진진을 찾으세요 라고 말할 때 갑자기 그런 예감이 들었지. 아,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이 안진진이라는 이름을 부르겠구나 하는 예감. 나한테 그런 느낌을 준 여자는 처음이었거든. 착하고 착한 우리 안진진. 나는 마음속으로 조금 움찔한다. 착하고 착한 우리 안진진. 이라고 말하는 남자 앞에서는 더욱 착해지고 싶은 것이다. 또 그런 남자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다. 김장우가 나한테 거는 주문은 이것이다. 착하고 착한 안진진. 나는 착한 인간이 아니었다. 통나무 집에서의 식사를 마친 후 다시 그날 오후라는 카페를 찾아 장흥으로 넘어가는 시골길을 택하는 것만 보아도 나의 교활함은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었다. 통나무 집에서 김장우가 다시 밥값이 모자라는 난처한 경우를 당할까봐 내가 먼저 계산을 하는데도 하는 표정을 짓다 말고 휘적휘적 나가버리는 그에게 잠시 화가 났던 것만 보아도 나는 착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차를 세워둔 주차장 화단에서 무더기로 피어있는 보라색 비비추를 발견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김장우를 오래 미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안진진, 이리 와봐. 여기 비비추가 있다. 벌써 비비추들이 다 피어버렸구나. 벌써 피었어. 김장우는 얼른 차로 달려가 카메라 가방을 꺼내왔다. 좋은 걸 건질지도 모르겠는걸. 이거 1월 비비추야. 꽃망울이 촘촘하게 붙은 걸 보면 틀림없어. 조금만 기다려줄래? 너무 활짝 핀 비비추는 시들해서 밉거든. 볕에 탄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걸로 봐서는 누군가 각별히 가꾸는 모양이야. 그게 누굴까? 비비추 무더기에 이곳저곳에 렌즈를 들이대면서 김장우는 어쩔 줄을 모른다. 나는 그늘에 서서 그가 일하는 모습을 구경한다. 처음이었다. 깊은 산속에서도 제 흥에 겨워 저렇게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찍을까? 숨어있는 야생화들을 찾아 온종일 걷다가 어느 순간 큰 들별꽃 같은 작고 소박한 꽃을 만나면 눈물이 나기도 하겠지. 아무도 없이 너 홀로 이렇게 아름다워도 되느냐고 꽃을 쓰다듬으며 울 수도 있겠지. 비비추 때문에 우리가 그날 오후에 도착한 시각은 서산으로 해가 기울 무렵이었다. 바람은 서늘했고 노을은 아름다웠다. 가장 아름다운 오후 시간에 우리는 제대로 그날 오후에 도착한 것이었다. 몇 시 몇 분까지 시내로 들어가 몇 시 몇 분에 시작하는 영화를 봐야 하고 몇 시에 저녁을 먹어야 하는 시간표를 상비하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찾아오기 어려운 우연이었다. 외진 곳이었는데도 카페 안은 젊은 연인들로 가득하였다. 창가 자리에 앉는 행운을 누린 연인들은 유리창에 코를 박고 넘어가는 여름해의 주홍빛 흔적에 정신을 팔고 있었다. 실내를 떠도는 음악은 누군가의 바이올린 연주가 빚어내는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였다. 여기저기 속삭임은 감미로웠고 나지막한 웃음소리들은 물방울 터지는 소리 같았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저들은 추억할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우리는 그곳에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다고. 그날 오후는 정말 아름다웠다고. 덜덜거리는 고물차와 찌는 더위를 이기고 여기까지 온 보람이 과연 있었다는 생각에 나는 아주 기분이 좋아졌다.
시원한 맥주를 연거푸 2병 마시고 나니 거의 행복할 지경이었다. 나는 푹신한 의자에 파묻힐 듯이 앉아서 눈을 감았다. 남자와 앉아서 이토록이나 편안한 기분인 것은 아마 처음이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다. 산이 있어 편안한 거야. 도시가 아니라서 그런 거야. 그는 마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한다. 산에서 몇 밤을 지내고 서울로 돌아오면 며칠 동안 적응이 안 돼. 돌아가고 싶어지지. 산새소리, 풀잎 눕는 소리, 계곡물에 바람 스치는 소리, 두고 온 그런 것들 생각 때문에 오래 마음이 심란해지지. 도시는 나를 불안하게 해. 어디에 있어도 내 자리가 아니어서 불편해. 김장우가 맥주를 마시느라 잠시 말을 멈춘다. 이제 2병째. 저 정도라면 1시간쯤 후에는 말짱해져서 운전대에 앉을 수 있겠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도 나한테는 도시로 돌아와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이제까지 그 이유 중 가장 큰 존재가 형이었어. 형을 혼자 두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안진진, 내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우습지? 너 때문에 나는 도시로 돌아와. 너를 생각하면 빨리 돌아오고 싶어. 지금 김장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안다. 그는 지금 조심스레 나를 향해 화살표를 보내는 것이었다. 나영규처럼 비유 없이 확실하게 보내버리는 화살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의 화살표들에 비하면 많이 짙어진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 순간 들어올 때 흘러나왔던 사랑의 인사가 한 바퀴 빙 돌아 다시 바이올린 음에 실려 시작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도 먼 어느 훗날에 회상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나 또한 그곳에서 조심스럽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다고. 그날 오후에서 우리는 모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지나가는 말처럼 형이 아우의 결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흘렸다. 어려서 부모를 다 여인 형제는 최근 김장우가 방을 얻어 독립해 나오기까지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았다. 형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이고 집이며 온 세상 전부였다. 나는 김장우의 지나온 생애를 대충 들어 알고 있었다. 그는 불우했고 가난했으며 현재도 몹시 가난하다는 사실을 약간은 감추며 여자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니면 나처럼 가능한 한 집안 이야기를 하지 않는 식으로 감추거나 거짓말을 피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는 고려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이런 말도 했다. 앞으로 돈을 번다 해도 그 돈은 내 것이 아니야. 모두 형에게 돌려줘야 해. 형은 나 때문에 대학도 가지 못했거든. 내게 돈이 생긴다면 그건 모조리 형 것이야. 처음에는 그 말이 몹시 아름다웠지만 언제까지 그 말의 아름다움에 감동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형이랑 같이 살 때 난 밤마다 기다렸다가 형이 벗어둔 양말을 깨끗이 빨아서 널어놓은 뒤에야 잠을 잤지. 냄새나는 형의 양말, 나 때문에 더욱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양말을 주물러 빨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했어. 지금도 형 집에 가면 형수 몰래 가끔 형 양말을 빨아주고 돌아와. 착하고 착한 김장우. 나는 그날 오후에서 하염없이 술을 마신다. 하염없이 마셔도 아버지를 닮은 나는 조금도 취하지 않았다. 그래도 김장우는 계산을 마치고 나서 얼른 나를 부축했다. 그럴 필요는 조금도 없었는데 가슴만 뜨거울 뿐 나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였다. 맥주라는 술 따위에 정신을 아낀다는 것은 이 안진진에겐 치욕이었다. 우리는 다시 털털거리는 고물차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가로등만이 고즈넉이 정렬해 있는 시골길은 지나치는 자동차도 드물었다. 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머리칼을 날리며 김장우는 가끔씩 나를 돌아보았다. 왜? 안진진이 혹시 술주정할까 해서. 씩 웃는 김장우. 잠깐 차 세워봐요. 나는 화급히 외친다. 차를 왜? 김장우는 놀라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 나를 보았다. 나는 시트에 파묻었던
몸을 일으키며 천천히 말했다. 술 추정하려고. 김장우의 눈이 둥그레졌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먼저 둥그레진 눈에 입술을 대었다. 그의 몸이 굳어졌다. 다음에는 우뚝 솟아서 외로운 그의 코에 내 입술을 머물게 했다. 그리고 놀라 벌어진 채의 그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겠다. 맥주 냄새가 조금 났고 내 옆구리쯤에서 엉거주춤하게 멈춰있던 그의 두 팔은 놀랄 만큼 극심하게 떨고 있었다. 그 밤 어디로 어떻게 달려서 집으로 돌아왔는지 나는 모른다. 대문 앞 외둥에 비춰본 내 손목시계는 아직 10시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던 젊은 남자와 여자가 헤어지기에는 너무도 이른 시각이어서 나는 잠시 어이가 없었다. 대문 옆 담장에 기대어 나는 피식 웃었다. 김장우는 그 남자는 왜 자신의 고물차에서 나를 내려놓을 장소가 여기뿐이라고 생각했을까? 나는 왜 갑자기 어딘가에서 그 남자의 냄새나는 양말을 깨끗이 빨아놓고 잠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까?